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일이 역사적으로 자주 있었던 일인데 상업용 부동산이 이번만 문제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호들갑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동산이 좀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근무 환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고 미국 사람들도 이게 한 번 또 편한 거 맛보니까 이제 난 회사 다시 안 간다. 배째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런 오피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뭐 지금 미국에서도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고 비용 절감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별로 안 보이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트렌드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슈의 배학의 데이브리와 밀란입니다. 저희가 과거 이슈의 배학 영상들의 코멘트를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저희 동료분 중 금융 쪽의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지는 않은 동료분을 한 분을 모셔두고, 이분이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끊고 질문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무지렁이 대표에서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로스랑 밀란 혹시 블랙스톤이라는 기업 아시나요? 모르요. 저는 뭐 이름은 압니다. 네, 뭐 세계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대체자산 운용사인데요. 사모펀드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 쪽에 있어서 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이제 펀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2건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부도를 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 큰 뉴스인 건가요? 굉장히 큰 뉴스죠. 원래는 부도가 잘 안 일어나는 그럼요. 일이에요. 이렇게 정말 잘 알려주고 유명한 회사가 부도를 낸다는 거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뭐 블랙스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일단 부도를 내면은 평판에 굉장히 이제 그 데미지가 많이 갈 거고, 얘네는 또 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도건들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도를 내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보시면은 얘네만 부도를 낸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저명하고 잘 알려진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줄줄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부도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부동산이 안 좋다 이런 건 한국에서는 네. 뭐 PF 부실화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미국은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상업용 부동산 쪽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 상업용 부동산을 뭐 줄여서 CRE, Commercial Real Estate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희가 CRE라고 하면은 이게 상업용 부동산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네. 블랙스톤 같은 데서 큰 돈을 빌려다가 상업용 빌딩들을 사갖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부도가 났다는 거는 네. 얘네가 돈을 빌려다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데 얘네가 빌린 돈을 못 갚은 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빌딩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0억이라고 해봐요. 1,000억짜리 건물 살려면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한 200억, 자기네 돈은 한 200억, 300억 요 정도만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한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빌딩을 삽니다. 네,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뭐 창고가 됐든 오피스가 됐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만약에 돈을 못 냈다 이렇게 되면은 바꿔 말하면은 임대 수익이 제대로 안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실을 하고. 네, 그런 그렇죠. 거죠. 공실률 높아지고 입주율이 낮고 그러면은 비싼 돈 주고 산 부동산에서 제대로 현금 흐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요새 많은 상업용 부동산 빌딩 많이 갖고 네. 있는 그 부자 회사들이 부도가 막 여기저기 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기업 차원에서 기업 자체가 부도를 내는 거랑 얘네가 이제 빌린 그 개개 대출에서 부도가 나는 거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인데 얘네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이게 부도를 낸 거는 아마 아닐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부도를 내고 있는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짐작 가는 바는 돈이 있으신가요? 없어서 난 거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도 부도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게, 회사 자체는 돈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죠? 아까 말한 예로 들어가서 1,0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내가 200억만 내 돈을 내고 800억을 빚을 끌어다 썼어요. 예를 들어 뭐 이자율이 10%라고 해볼게요. 그럼 1년에 80억씩 이제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건물에서 원래는 이제 공실률이 낮고 내가 뭐 한 100억씩 임대 수익이 났었어요. 그럼 내가 100억 벌고 이자 지출로 80억 나가니까 그건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막 코비드 빵 터지고 사람들 막 다 재택하고 이러면서 테넌트들이 이제 계약 연장 안 하고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이 막 50억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이자 지출은 계속 80억씩 꼬박꼬박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50억인데 나가는 돈은 80억이니까 그 30억을 충당을 하려면은 여기서가 아니라 내가 기업 차원에서 갖고 있는 돈 30억으로 넣어서 땜빵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테넌트를 유치를 해서 이제 임대 수익을 다시 올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으면은 내가 계속 30억씩 갖다 부으면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니까.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는 가격도 내려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게 30억씩 계속 내고 부도를 안 내고 내가 이 건물을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들고 있은 다음에 그때 가서 파는 게 이득일지. 네. 근데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했지만 회사는 돈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개인 생각해 보면은 대출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막 압력딱지 붙이고 네. 자산을 다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왜 이 회사들한테 그렇게 못 하고 있을까요? 못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부도를 내는 거죠. 내 다른 돈은 못 건드니까.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개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라는 채무자한테 recours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course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빚에 대해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주택담보대출에서 부도를 내면은 일단 처음에 은행이 내가 담보로 제공한 집을 갖다가 팔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집값이 되게 떨어졌어요. 차익을 받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차익을 받으러 쫓아오는 거죠. 네. 나한테 내 월급을 압류를 하고 내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차익을 메꾸려고 하는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recourse가 적용이 안 돼서 non-recours라고 합니다. 안 쫓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빚은 딱 그 담보가 되는 자산에서만 내가 쫓아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담보를 팔았는데 내가 돈을 다 못 받았어. 그럼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대출의 구조가 대출의 계약 네. 구조 자체가 그럽니다. 네. 계약 구조 자체가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쪽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계산을 이제 짱구를 굴려봐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아까 설명했던 예제로 들어가서 30억씩 내가 이걸 계속 부어야 될 건가?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기에 이게 지금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거고 1, 2년만 내가 30억씩 부으면서 버티면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다시 회복을 하고 내 건물 가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뭐 한 30억씩 내면서 버티는 게 이득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것 같아. 이게 언제 좋아질지를 모르겠어. 그때까지 30억씩 계속 내면은 일단은 거기서 나가는 그 이자 지출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지면은 이거 나는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아픈 손가락 잘라낼 거냐, 그쵸. 계속 가져갈 거냐. 네. 잘라내는 게 부도 나는 거고. 그렇죠. 잘라내는 건 이제 부도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 내도 나는 어차피 내가 손해 보는 거는 이 건물밖에 없는데. 날 쫓아오진 않으니까. 그렇죠. 날 쫓아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부도를 내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블랙스톤뿐만이 아니라 여기 화면에 표시되는 리스트를 보시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양한 부동산 회사들이 이렇게 계속 지금 부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리스트의 최상단을 보시면은 블랙스톤이 270밀리언짜리 CMBS 대출에서 이제 부도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스테이터스에 보시면은 스페셜 서비싱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스페셜 서비싱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데 부도 이벤트라는 거는 이자를 제때 못 낸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서에 있는 다른 주요 계약 조건을 위반을 했을 때 이런 부도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계약서에 보면은 이제 며칠 동안 이런 거를 고쳐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Grace Period라고 그러는데 그 Grace Period 동안 이런 부도 이벤트를 이제 고치지 못하면은 그때 이제 채권자들이 봐갖고 판단을 해서 부도를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도 이벤트가 발생을 한 다음에 채권자랑 채무자들이 협상을 해서 이제 좀 채무를 구조 조정을 하는 단계를 스페셜 서비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도 이벤트는 이미 발생이 됐고 지금 이제 채권자랑 채무자들이랑 좀 블랙스톤이 이거를 갚을 수 있도록 이제 채무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CMBS가 뭐냐면은 네. 그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y라는 건데, 그러니까 Commercial Mortgage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그걸로 이제 지원이 되는 증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 대출이 개인들이 은행 대출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 채권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거를 CMBS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은행인데 내가 이 대출을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채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갖고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제 그 CMBS를 채권화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쪼개가지고 파는 거를. MBS가 되게 좀 복잡한 개념이니까 혹시 이것만 따로 다루는 영상을 원하시면은 나중에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 네, 그래서 블랙스톤이 이렇게 270밀리언짜리 CMBS 대출을 받았고
그거를 이제 채권화 시켜서 판 채권이 있습니다. 그걸 CMBS 채권이라 그러는데 그 CMBS 채권에 대해서 이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그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스는 신용평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CMBS 채권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블랙스톤이 이자랑 원금을 제때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블랙스톤이 좀 돈을 갚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은 그 블랙스톤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이 아니라 이 CMBS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인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커멘터리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이쪽을 보면은 많은 이 부동산 그 담보 대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무디스가 이 CMBS 채권 5개 클래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 담보부동산이 되는 부동산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에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스페셜 서비싱으로 이 론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만기는 2023년 8월인데 2024년 8월까지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한 번 남아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DSCR이란 게 0.87배라고 나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LTV, Loan to Value라고 합니다. 이 DSCR이란 거는 뭐냐?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 수익 대비 거기에 대해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원리금으로 얼마를 갚아야 되냐. 그러니까 1배가 되면은 수익이랑 원리금 상환액이 똑같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87배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이 원리금 상환액보다 더 작다는 거죠. 돈이 안 벌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이 원리금 상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배 미만이니까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DSCR이 0.87배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담보부동산의 직전 12개월의 순현금 흐름이 120만 달러였대요. 근데 이것도 증가를 한 거예요. 2021년에는 더 안 좋아서 그때는 750밀리언 달러였대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CMBS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고정금리를 갖거든요. 근데 이 딜 같은 경우는 또 변동금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처음 나갔던 게 2019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실효 이자율이 한 3.8% 정도였었대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8% 그 이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이제 내야 되는 이자 금액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2020년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입주율이 막 떨어지면서 지금 현금 흐름은 내려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내가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그 DSCR 말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LTV, Loan to Value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First Mortgage Balance가 147%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First Mortgage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하나만 된 게 아니라 이거 다음에도 또 다른 담보대출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270밀리언짜리 CMBS만 볼 때 그거의 LTV가 147%다. LTV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만 모를 것 같아요, 이건. LTV는 뭐 Loan to Value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대출의 금액과 그 다음에 그 담보자산의 가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게 그 대출의 규모,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담보자산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7%라고 하면은 담보자산의 가치보다 대출의 규모가 거의 1.5배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얘네가 이제 부도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부도 선언하고 이거 그냥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도 원금 회복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100%보다 낮았을 텐데 이게 150% 가까이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동안에 진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또 9,280만 달러의 메자닌 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메자닌 뎃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CMBS 대출이 이제 더 우선순위가 높은 대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 CMBS 대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그 청구 순위가 더 나중인 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도가 났다. 누구부터 갚을지, 그렇죠. 누가 돈을 먼저 받을지. 누가부터 그렇죠. 갚을지. 그러니까 이 CMBS 대출이 더 선순위이기 때문에 더 먼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그 CMBS 대출만 봐도 지금 LTV가 1.5%인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9,280만 달러의 넷이 또 더 있는 상태니까 이게 지금 레버리지가 엄청 높은 상태인 거죠. 메자닌이 되게 금융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메자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른 데서? 안 들어봤어요. 이게 이탈리아 가면은 층이랑 층 사이에 되게 작은 층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메자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메자닌이 금융에서 쓰일 때는 뜻이 보통 사이에 껴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위험 같은 게 중간 정도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쓸 때 메자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채권자랑 주주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애들을 메자닌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 그래서 이 9,280만 달러의 메자닌 뎃까지 같이 껴서 LTV를 계산을 하면은 아까 147%였던 애가 뭐 거의 200%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부도 이벤트가 발생을 해도 블랙스톤이 나도 모르겠다. 여기 뭐 건물 키 갖고 가 배째 그러면은 채권자도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 원금 회복을 못 하잖아요. 200%라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받는 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 이제 CMBS 대출이 더 선순위니까 걔네들이 그 판돈을 다 갖고 가게 되겠죠. 근데도 걔네는 원금 회복을 못 하고 이제 이 메자닌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 보자면은 부동산에서 오는 수익이 감소를 해서 원리금 상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담보 부동산의 가치까지 하락하면서 LTV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채권자는 부동산을 팔아도 원금 회복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의 그 많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딱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진 부도 상황만 해도 사실 확실히 안 좋아 보이는 건 확실한데 이제 더 아무런 거는 이런 게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정말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은 거의 대부분 만기가 도래를 할 때 리파이낸싱을 하는 걸 전제로 해요. 우리 예를 들어 뭐 주거용 담보 대출 같은 거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 30년 동안 받는다. 그럼 30년 동안 내가 이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금도 30년 동안 계속 할부로 해서 원리금을 다 갚아 나가서 30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원금도 다 갚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자만 갚거나 아니면 원금의 아주 일부분만 갚게 되거든요. 원금은 만기날 한 번에 빵 갚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원금의 한 10%, 20% 정도밖에 상환이 안 되는 보통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오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블랙스톤 이런 회사들이 그때는 이제 또 그 같은 은행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에 가서 그 원금만큼을 또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 같이 그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돌려막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새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에서도 이 담보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담보의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또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그렇죠. 담보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파이낸싱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앞으로도 사실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또 이게 높은 금리가 얼마나 더 길게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부동산 밸류에이션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해도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리파이낸싱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런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는 데서 이런 좀 중소규모의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도 최근에 굉장히 재무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도 망하고 그러니까 은행이 나도 어려우니까 이게 설령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더 랜딩도 더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더 까다롭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신용의 여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또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중소형 은행에서 이제 계속 예금액이 이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실리콘밸리 뱅크도 망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점점 더 큰 은행에다가 돈을 넣거나 아니면 뭐 다른 대체 자산 같은 데 머니마켓 펀드 이런 데로 지금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자꾸 고객들이 돈을 빼가면은 나도 내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총알이 없지. 그렇죠. 총알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는 이 리파이낸싱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일이 역사적으로 자주 있었던 일인데 이번만 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이번만 문제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호들갑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조금 이 호들갑이 큰 이유는 네. 이제 과거에도 이런 게 많았습니다. 사실 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그때도 이제 부동산 침체가 엄청 컸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막 보커 시대에 오일 크라이시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커가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내려갔었는데 그때는 좀 그런 현상이 단기적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이 좀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근무 환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게 한 번 또 편한 거 맛보니까 이제 나 회사 다시 안 간다. 배째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쉽게 이 재택근무 트렌드를 리버스로 못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한 번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런 오피스 부동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뭐 지금 미국에서도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서 뭐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고 비용 절감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별로 안 보이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트렌드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한번 쫙 빠졌을 때 그때가 약간 바닥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그런 거라서 이게 바닥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먼저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이 미국 전체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누가 대출을 해줬냐 그 지분을 나타내는 건데 저기 파란색 부분 38%를 보면은 저게 이제 은행들이 제공해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가장 큰 손이죠.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이 regional 로컬 뱅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색 바가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다른 주체들은 보면은 아주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다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역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서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한 주요 성장 동력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쪽을 이제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이렇게 쉐어가 많이 상승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 차트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큰 은행들이랑 작은 은행들의 상업용 담보대출 규모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예전에는 비슷했던 게 이제 2022년 넘어서면서 소규모 은행들이 훨씬 많이 갖게 됐죠.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한 2.8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 은행의 대출권이 약 2조 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절대적인 대출액의 크기도 크기인데 이제 오른쪽 차트는 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그 전체 자산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7%로 꽤 적은 편인데 이 소형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쪽으로 진짜 몰빵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중소형 은행들이 CRE 대출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해왔고 또 그 대출의 상대적인 규모를 볼 때 굉장히 크구나. 앞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정말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건가 하고 멜란이랑 제가 이제 좀 지역별로 유명한 그 중소형 지역 은행들 재무제표를 까서 좀 비율들을 봤는데요. 이 두 차트 중에서 왼쪽 차트는 이제 전체 자산 대비 그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규모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계산한 것도 우연히 뭐 평균이 한 29% 정도로 나오는데 보면 어떤 은행들은 막 50% 넘어가는 은행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지역 은행들이에요. 아래 한 8개 있는 게? 네, 다 지역 은행들입니다. 이제 뭐 한 자산 규모 2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사이 되는 지역별로 이제 서부, 중부, 동부 나눠서 이제 좀 대표적인 지역 은행들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몰빵한 애들도 꽤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체 자산이 아니라 Tier 1 캐피탈이라고 은행의 알짜 자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짜 자본 대비 그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규모가 얼마냐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뭐 보시면은 평균이 거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배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치면은 이 은행들은 이제 다 자본 잠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서 적정 자본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적정 자본 비율을 유지를 못하면은 각종 페널티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부도가 조금만 일어나게 되면은 얘네들 알짜 자본이 이제 사정없이 깎이면서 얘네들은 전부 다 그런 페널티도 다 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란 게
사실 꽤 크거든요. 이게 오피스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CRE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걱정이 많이 되는 오피스, 또 오피스 말고 리테일 쪽도 지금 계속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랑 리테일 쪽에 지분이 어느 정도 되냐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오피스 쪽을 보시면은 이 하늘색이 이 중소형 지역은행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 청록색이 이제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셔널 뱅크들인데 얘네들의 합이 한 44%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리테일 쪽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돈을 정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다 비축을 해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가정들이 점점점 돈을 쓰면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비축을 해뒀던 이 펀드들까지 사용을 하기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벨트를 쪼여매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뭐 리테일 쪽에서 소비하는 것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work from home 트렌드가 이제 계속되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이런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테일 쪽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이쪽도 어느 주체가 대출을 많이 해줬냐를 보면은 이 중소형 은행에서 무려 41%를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볼 때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 오피스랑 리테일, 이 양쪽 부분 모두에서 은행들의 지분이 매우 큰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올해나 내년에 리세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될 경우에 이 오피스랑 리테일 양쪽 다 점점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은행들이 많은 이제 피해를 볼 거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은행들의 이런 CRE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CRE 시장 부진이 그러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로스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나요? 모르겠어요. 안 좋긴 하겠죠? 네. 안 좋을 거란 느낌은 드시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이제 금융 시스템을 아주 심각하게 교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다리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